조선 중엽, 가을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던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길 되는 청주 고을에 이씨 가문이 있었는데 대대로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걸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가장인 이정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관가에 붙들려 가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이한수는 관아 앞에서 목청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청주 목사 최만호는 이정호가 세금을 빼돌렸다며 무거운 죄를 씌웠고 결국 이정호는 차가운 옥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수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최만호의 부하들이 이씨 가문의 집과 땅을 모조리 압류해버렸고 하룻밤 사이에 한수와 어머니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수야, 우리가 비록 이런 꼴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굽히지 말거라. 어머니 박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벌써 일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으로 고운 손으로만 살았던 그녀였지만 남편을 잃고 집을 잃은 뒤로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수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16 나이였지만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양반의 자제였던 한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이었는데 집안이 망한 양반의 자식을 누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더구나 최만호의 눈치를 보느라 그를 거두어 주려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뭔데 우리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느냐? 집안이 망한 양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들이 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그는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당부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끝없는 고생 끝에 몸이 약해져 갔고 겨울바람이 매서운 어느 날 밤 마침내 한수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수는 차가워져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의지처마저 잃은 그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어머니를 땅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한수는 더 이상 청주 고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최만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의 부하들은 틈만 나면 한수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한수는 등에 낡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한수는 나무뿌리와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옷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학문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한수는 동굴 한켠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 촛불을 켜고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부터 역사서까지 그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이제 완전히 산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굳은 의지 말입니다. 그런 한수에게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산 깊은 곳에서 펼쳐질 신비로운 인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수는 평소와 같이 산나물을 캐러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년째 산속 생활을 이어오면서 그는 어느 계절에 어떤 나물이 나는지
어느 나무 열매가 먹을 만한지 모두 익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고요하기만 했던 깊은 골짜기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본 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움막 앞에서 한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병든 이들이 여럿 누워 있었습니다. 무당은 오색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위 뒤에 숨어 계신 도령님. 갑자기 무당이 한수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깜짝 놀라 바위 뒤로 더 몸을 숨겼지만 무당은 이미 그의 존재를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수가 머뭇거리며 바위 뒤에서 나오자 무당은 굿을 멈추고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지나가는 길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도령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이한수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 나는 묘연이라고 하는 무당이다. 이 산에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지. 묘연은 한수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면서도 전혀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의 관상을 보니 예사롭지 않구나.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훗날 큰 벼슬에 오를 상이로다. 한수는 묘연의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고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무당님, 농담은 그만 두시지요. 제가 지금 어떤 꼴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 도령님. 내가 보는 것은 도령님의 골상과 기운이다. 이마가 넓고 높으며 눈빛이 맑고 의지가 굳건하다. 더욱이 이 깊은 산 중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는 향내가 몸에 배어있지 않느냐. 묘연의 말에 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해하지 마라. 도령님의 손가락 끝을 보면 먹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고 옷소매에서는 묵은 책 냄새가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령님의 눈빛에서 학문에 대한 간절함이 엿보인다. 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무당은 정말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님, 아무리 학문을 한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은 망했고 의지할 곳도 없는 몸인데. 도령님, 지금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의 시련이 훗날 큰 그릇이 될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묘연은 굿을 마치고 병든 이들을 돌본 뒤 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움막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도령님, 이 산에는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다. 그 기운을 받아 학문을 닦으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움막 안에는 여러 약초들과 함께 낡은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책들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책들은 내가 젊은 시절 공부하던 것들이다. 비록 무당의 길을 택했지만 학문에 대한 마음만은 버리지 않았지. 도령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빌려드리겠다. 한수는 묘연의 호의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이 신비로운 무당이 자신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당님은 어찌 이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긴 이야기다, 도령님. 나 역시 한때는 양반집 교수였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이런 길을 걷게 되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신명에 의탁하는 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소임이라 여기고 있다. 묘연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과 동시에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런 그녀에게서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묘연은 한수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산나물로 끓인 소박한 죽이었지만 한수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도령님, 내일부터 이곳으로 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산의 정기를 받으며
학문에 정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수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처지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묘연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당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염려 말라, 도령님. 하늘이 큰 인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시련을 함께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령님의 시련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묘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한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산속의 신비로운 만남이 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한수는 묘연의 움막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는 늦가을이었지만 한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령님, 어서 오시게. 묘연은 한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수를 위해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움막 한쪽에 깨끗한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낡았지만 소중한 서책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당님께서 젊은 시절에 공부하셨던 책들이군요. 한수는 책들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논어, 맹자는 물론이고 춘추자 시전과 사기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들이 비록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 도령님. 내가 규수 시절 스승님께 배웠던 것들이지. 비록 무당의 길을 택했지만 성현의 가르침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묘연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던 인물임을 한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당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길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훗날 도령님이 성공하시면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공부에만 정진하시게. 묘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수에게 공부할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도령님, 학문이란 단순히 글자를 익히고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먼저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도령님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은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집안의 몰락에 대한 분노 말이다. 묘연의 말에 한수는 움찔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수의 가슴 속에는 최만호에 대한 원한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와 원한을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도령님.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묘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령님이 장차 벼슬길에 나서게 되면 최만호 같은 탐관 오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공정하고 의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참된 관리가 될 수 있는 법이다. 한수는 묘연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수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서 나는 약수로 세수를 하고 묘연의 움막으로 가서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점심때는 묘연이 끓여주는 소박한 나물죽을 먹으며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령님,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묘연은 논어의 한 대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알겠지만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글자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성현의 참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도령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한수였지만 점차 학문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묘연은 한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밤늦도록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붓을 들어 글을 써가며 가르쳤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한수의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사서삼경의 어려운 구절도 척척 해석해내고 역사의 흐름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당님, 이제야 무당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가, 도령님? 원한을 승화시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최만호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그런 탐관 오리들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가 진정한 선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령님이 이제 과거에 응시할 때가 되었구나. 과거라니요? 저 같은 처지에서 무슨 과거를. 걱정 마라, 도령님. 하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내년 봄 과거에 응시하시게. 묘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산속에서의 혹독한 수련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묘연은 한수에게 산을 내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볼 것을 권했습니다. 3년 넘게 깊은 산속에서만 지낸 한수에게는 무척이나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무당님, 제가 이 꼴로 사람들 앞에 나서도 괜찮겠습니까? 한수는 자신의 남루한 차림을 내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비록 묘연이 구해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령님,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도령님께서 쌓으신 학문과 덕을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묘연의 격려에 힘입어 한수는 오랜만에 산을 내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청주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어서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농민들이 흥정을 벌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한수는 장터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묘연이 써준 대필소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현판을 세워두고 글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편지 대신 써드립니다. 관아에 낼 문서도 깨끗하게 써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수의 거지 같은 차림새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거지가 무슨 글을 쓸 줄 안다고 나서는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글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지. 그때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이는 영팔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젊은이, 정말로 글을 쓸 줄 아는가? 예, 어르신. 어떤 글이든 정성껏 써드리겠습니다. 영팔은 한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한양에 있는 형에게 보낼 편지를 써다오. 영팔이 부탁한 편지 내용은 고향의 안부와 농사 소식, 그리고 형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영팔의 말을 듣고 붓을 들었습니다. 형님께 삼가 아래옵니다. 고향은 별고 없으시니 염려 마시옵고 올해 농사는 하늘이 도우셔서 풍년이 들었사옵니다. 한수가 써내려가는 글씨를 보고 영팔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체가 단정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문장도 격조 높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야, 이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영팔의 감탄사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한수가 쓴 편지를 보고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글을 잘 쓰네. 이런 솜씨라면 양반집 도련님 못지않겠다. 그때부터 한수에게 글쓰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관아에 낼 진정서, 혼인신고서까지 온갖 종류의 글을 써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했는데 그 내용이 애절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어미는 내가 떠난 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몸은 건강한지, 끼니는 제대로 때우는지. 한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라, 젊은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다니. 이렇게 며칠을 보내며 한수는 장터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차림새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웠는가? 글씨도 아름답고 문장도 훌륭하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영팔의 물음에 한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학문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처지가 되었나?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수의 말에서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한수는 장터에서 번 돈으로 묘연에게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비단 한 필과 향초였습니다. 무당님,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도령님, 이런 것까지 고맙구나. 무당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 글을 인정해주니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묘연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수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과거에 응시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도령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영팔을 비롯한 장터 사람들은 한수가 과거에 응시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나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젊은이, 시험 보러 갈 때 입을 옷이 없으면 우리가 장만해주겠다. 길 떠날 때 쓸 노자도 우리가 마련하겠네. 한수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정성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급제하게 된다면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수의 다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거지나 다름없었던 젊은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한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봄 소가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수는 장터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새 옷을 입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무명옷이었고 신발도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군요. 묘연은 한수를 배웅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애틋한 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당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령님께서 급제하시어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한수는 깊이 절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영팔을 비롯한 장터 사람들이 한참이나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한수는 종로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생원 씨와 진사 씨를 보러 온 유생들로 거리는 북적거렸는데 모두들 화려한 복장을 하고 하인을 거느린 양반 도련님들이었습니다. 저기 보게, 저 남루한 차림의 놈도 과거를 보러 왔나 보네. 아무래도 향시에서 합격해서 올라온 시골 선비인 모양이지만 차림새가 너무 초라하지 않나? 한수의 소박한 차림새를 본 다른 응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묘연의 가르침대로 겉모습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일 성균관의 명륜당에서 초시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감시관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 초시의 제목은 민의방본이다. 민본 사상에 대해 논하라. 시제가 발표되자 응시자들은 붓을 들었습니다. 한수 옆에 앉은 김진사라는 양반집 도련님이 한수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본 사상이라니, 이런 어려운 주제를 시골 출신이 어떻게 쓸까 궁금하군. 하지만 한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묘연과 함께 공부하며 백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붓을 들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의방본이라 하니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옵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셨으니 임금과 신하는 마땅히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수의 글은 유려하게 흘러나갔습니다. 그동안 산속에서 겪은 고난과 장터에서 만난 백성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김진사는 한수가 써내려가는 글을 슬쩍 훔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체도 아름답거니와 내용도 심오했기 때문입니다. 저 시골뜨기가 어떻게 저런 글을. 김진사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수를 얕잡아 보았던 이들이 그의 진지한 모습과 흘러나오는 글의 깊이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응시자들은 잠깐 휴식을 가졌습니다. 양반집 도련님들은 정성스럽게 싸운 도시락을 펼쳤는데 온갖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한수는 영팔이 싸준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보게, 저 친구는 보리밥을 먹고 있네. 정말 딱하지 않은가? 그래도 의지가 대단하다. 저런 처지에서도 과거에 도전하다니. 한수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음식이 더 정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복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제목으로 칠원절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와도 봄을 모른다는 뜻의 이 제목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간들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중 3년 불견춘 산속 3년 봄을 보지 못했으나 고학정성 감상신 고학의 정성이 상신을 감동시켰네. 일조운 개견명월 하루아침 구름 거쳐 밝은 달 보니 시지 천명제인민 이제야 천명이 인민에게 있음을 아노라. 한수의 시를 본 감시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내용도 훌륭하거니와 글씨체가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응시자들은 저마다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한수도 주막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방방곡곡에 방이 붙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떠했나 젊은이?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한수와 같은 처지의 응시자들을 많이 봐온 그였기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한수의 담담한 대답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수는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부와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소가 시험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 거리 곳곳에서는 방이 나붙기를 기다리는 유생들과 그 가족들로 분주했습니다. 한수는 주막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른 시각, 갑자기 거리에서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부에서 방을 들고 나온 관리들이 종로 내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나왔다. 방이 나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한수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방이 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큰 북소리가 3번 울리더니 한성 부판윤이 직접 나와 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원시 장원 이한수. 한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가 누구냐? 장원이라니 대단하구나. 한수가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복장의 양반 도련님이 아니라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인이 이한수입니다.
한수가 정중하게 절을 하자 한성 부파뉴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림새는 소박했지만 기품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의지가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이한수인가? 이번 시험에서 그대의 답안을 보고 시관들이 모두 감탄했다고 하더군. 과분한 말씀입니다. 파뇽 대감. 한성 부파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시험장에서 함께 봤던 김진사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 시골뜨기가 정말 장원을 했단 말인가?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은 간신히 합격했는데 그토록 얕잡아 봤던 한수가 장원을 차지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사날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한성 부파뇽의 말에 김진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진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방이 다 읽히고 나자 한수는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생원은 성균관에서 대우를 받고 축하를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성균관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균관의 박사와 교수들이 나와서 한수를 맞았습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네. 이생원. 고맙습니다, 박사님. 성균관 박사는 한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생원의 학문이 보통이 아니구나. 특히 민본 사상에 대한 견해가 뛰어났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다만 제가 겪은 바를 솔직하게 썼을 뿐입니다. 한수의 겸손한 대답에 박사는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주막으로 돌아와 청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묘현과 장터 사람들에게 급제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무당님께 삼가 아래옵니다. 무당님의 가르침 덕분에 소인이 생원시 장원으로 급제하였사옵니다. 편지를 다 쓴 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수의 장원급제 소식이 청주까지 전해졌습니다. 묘연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께서 마침내 영파를 비롯한 장터 사람들도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운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더니 사람들은 너나 없이 축하주를 마시며 한수의 성공을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한수의 장원급제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시험을 봤던 청년이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들어보니 집안이 몰락해서 산속에서 공부했다던데 그런 역경을 딛고 장원급제라니 정말 대단한 의지로다. 심지어 대궐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금은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음에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장원급제까지 했다니 참으로 기특한 인재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수는 이제 생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양반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앞으로 대과에 응시할 자격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문과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산속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이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수는 생원급제 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3년 동안 학문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명륜당에서 동료 유생들과 함께 경학을 토론하고 존경받는 박사님들께 가르침을 받으며 견식을 넓혀갔습니다. 산속에서의 고된 수련이 튼튼한 바탕이 되어
한수는 성균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3년의 성균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대과에 응시한 한수는 또다시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소가와 대과를 연달아 장원으로 급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조정은 물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소가 장원에 이어 대과까지 장원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인재가 나타났구나. 사람들은 한수를 쌍장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이런 보기 드문 인재를 특별히 관심 깊게 살피셨습니다. 이한수라는 자, 답안을 다시 가져와 보이라. 임금께서 직접 한수의 답안을 살펴보시니 글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스스로 고난을 겪어본 자였습니다. 이런 인재야말로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로다. 이한수를 청주 목사로 임명하노라. 어전에서 임금의 명이 내려졌을 때 조정 대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간 문과에 급제한 신진을 바로 목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 신진 급제자를 바로 목사에 임명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쌍장원의 실력이면 충분하다. 더구나 청주는 그의 고향이니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한수는 임명장을 받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쫓겨났던 고향으로 목사가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최만호가 아직 좌수 자리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주 관아에 도착한 한수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과 당황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과 향리들은 새로운 목사가 그 유명한 쌍장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그가 예전에 이 고을에 살았던 이정호의 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최만호였습니다. 그는 한수가 죽었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상관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소인 최만호, 새로 부임하신 목사대감께 인사를 올립니다. 최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수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를 마주한 순간이었지만 묘연의 가르침과 성균관에서 배운 덕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최좌수, 수고가 많았소. 한수의 담담한 반응에 최만호는 오히려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당장 보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평온해서 어떤 속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한수는 본격적으로 고을 살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검토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들어보니 최만호의 탐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냈는데도 독촉을 받는 농민,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도 호소할 곳이 없던 상인, 관가에서 부역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의 가족까지 최만호가 저지른 악행의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원님,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십니다. 최좌수가 온갖 구실을 붙여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한 농민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한편 포교 박칠성은 한수의 공정한 행정에 감명을 받고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칠성은 원래 양심적인 관리였지만 최만호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대감 최좌수의 비리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박칠성이 가져온 장부와 문서들을 보고 한수는 경악했습니다. 최만호가 사사로이 빼돌린 세금이 수천냥에 이르렀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일도 수십 차례나 되었습니다. 박포교, 이 모든 증거가 확실한 것이오? 예, 목사대감.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수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최만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수는 최만호를 불러들였습니다. 관아의 대청에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좌수,
그대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일들에 대해 조사하겠소. 한수가 차분히 말하자 최만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목사대감, 소인이 무슨 잘못을, 증거는 충분히 있소. 이 장부들을 보시오. 박칠성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최만호는 변명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금 횡령, 뇌물수수, 무고한 백성 탄압 등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최 좌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이 모든 증거가 거짓이라는 말이오? 한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만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인의 죄가 깊습니다. 목사대감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수는 최만호를 관직에서 파직시키고 훔친 재물을 모두 환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죄상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보고하여 유배형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고을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최만호가 벌을 받았구나. 새로 오신 원님이 정말 훌륭하시다. 한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정한 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였고 성현들이 가르쳐준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바른 법으로 처리했사오니 아버님께서도 마음 놓고 편히 쉬십시오. 찬바람이 불어와 한수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원한을 풀어낸 한수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청주 고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는 물러가고 어진 목민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고을 백성들은 마침내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만호가 파직된 후 청주 고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선정을 펼쳐나갔습니다. 우선 최만호가 빼앗아간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되돌려주고 억울하게 곤장을 맞거나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수는 또한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관곡을 빌려주는 환곡제를 제대로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최만호가 환곡을 빼돌려 사사로이 쓰거나 높은 이자를 받아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한수는 정당한 규정에 따라 어려운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적정한 이자만 받았습니다. 박포교, 올해 흉년이 든 마을이 어디인가? 목사대감, 서쪽 골짜기 새 마을이 심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씨앗조차 구하기 어려워 백성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관창의 곡식을 풀어서 그 마을들에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또한 다른 마을에서 여유가 있는 농가들에게는 협조를 구해보시오. 박칠성은 한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이전 관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수는 백성들의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고을의 서당을 늘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시절에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제목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고을의 훈장들도 한수의 뜻에 따라 성심껏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선정 소문이 퍼지자 다른 고을 백성들까지도 청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한수의 어진 정치 덕분에 청주는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을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고을 원님은 정말 다르시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신다. 들어보니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아신다던데. 백성들은 한수를 거짓 총각 원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이는 그의 과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덕분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백성들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수는 즉시 구호품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목사 대감, 우리 고을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데 다른 고을까지 도우시는 것이 어떤 아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한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성은 어느 고을이든 모두 같은 백성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한수의 말에 아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씨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수는 또한 산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묘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된 후 정중히 모셔와서 고을의 의녀로 대접했습니다. 묘연은 자신의 의술과 약초 지식으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당님, 이 모든 것이 무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도령님, 아니, 이제는 목사 대감이시군요. 대감께서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되신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묘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그 가련한 청년이 이제는 한 고을을 이끄는 어진 목민관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장터에서 한수를 도와주었던 영파를 비롯한 사람들도 한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관하로 초대하여 정중히 대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팔 영감, 그때 영감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님. 원님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서 저절로 성공하신 것이지요. 영팔은 감격해하며 한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조정까지 전해지자 임금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한수가 정말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구나. 이런 인재야말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임금께서는 한수의 선정을 치하하는 교서를 내리시고 다른 지방관들도 본받도록 하셨습니다. 한수는 이 모든 영예에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가난한 과거를 잊지 않고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 대감, 몸이 고되지 않으십니까? 좀 더 편히 지내셔도 될 텐데. 염려하는 아전에게 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편해야 관리도 편한 법이요.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청주 고을은 한수의 어진 정치 아래서 날로 번영했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들고 상업도 발달하여 고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 원님만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 정말 하늘에서 보내주신 목민관이시다. 백성들의 이런 칭송을 들을 때마다 한수는 산속에서의 고된 시절과 무당 묘연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는 관아 뒤편 정자에서 청주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거지나 다름없었던 처지에서 백성들이 사랑하는 목민관이 된 그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의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한수는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